안녕하세요. 소소한 동네북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잃어버리는 많은 것들,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오늘 소소한 동네북에서 고른 책은 부모로 산다는 것, 바로 이 책입니다. 원제가 All Joy and No Fun 이에요. 이미 제목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베테랑 기자인 제니퍼 시니어가 뉴욕 매거진에 쓴 특집 기사가 책으로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출간 즉시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새로운 시각의 육아서로 많은 부모들에게 그리고 예비 부모들에게 충격을 안깁니다. 저도 사실 이 책을 만나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접했던 육아서들은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반대였어요. 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식이라는 존재가 부모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라고 저자는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깨달아가는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제 아이가 태어나서 저와 함께한 지 벌써 5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아이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정말 공감을 하실 거예요. 반면 아이가 없는 분 혹은 미혼인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전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망했다. 이래도 되는 걸까? 좌절의 연속이죠. 이미 아이에게 수많은 악영향을 끼쳐버렸는데 어쩌지? 다 망해버린 거 아니야? 이런 죄책감에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실수하고 또 사과하고 반성하고 자책하는 낙제 엄마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아이는 내 마음대로 내가 성장시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깨달아가고 있었는데 이 책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나의 실패와 시행착오 따위로 신의 계획을 망치는 일은 없다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즉, 내가 내 아이에게 저지른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과 시행착오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의 1.1획도 바꿀 수 없다는 믿음. 이 믿음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아이는 축복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기적의 존재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 쏟아진 찬사, 정말 많은 찬사들이 쏟아졌대요. 이 책에 쏟아진 찬사라는 글로 이 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라는 책의 저자라고 하네요. 데니얼 길버트라는 작가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에 관한 책이라면 이 책은 부모 노릇하기에 관한 책이다. 사람들이 대부분 지도도 없이 부모 노릇하기 여행을 하는데 역사와 사회과학을 멋지게 버무린 이 책은 이 여행을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지도책이다. 재기 넘치고 재미있으며 통찰력이 넘쳐 흐르는 이 책은 모든 부모가 반드시 읽고 또 읽어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니퍼 시니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글을 잘 쓰고 가장 현명한 엄마라는 생각이 든다. 시니어는 육아와 행복에 대한 잘못된 신화의 진실을 최초로 밝히는 예리하고도 생기 넘치는 기사를 썼던 사람이기도 하다. 전문가적인 식견과 솜씨로 엮어낸 이 책은 이 주제를 다룬 책들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것이며 앞으로도 오랜 세월 그렇게 남을 것이다. 이렇게 찬사를 쏟아냈어요. 이 책에 대해서. 그 외에도 수많은 작가와 또 많은 매스컴에서 이 책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죠. 부모들에게 주어진 지도책이라는 표현 정말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부모로 산다는 것, 이 책,
이 부모들에게 주어진 지도책의 차례부터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서문, 부모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제1장, 나의 삶은 어디로 간 것일까? 도둑맞은 잠, 과잉의 대상, 몰입, 분열, 놓쳐버리는 것들. 제2장, 조급한 엄마, 야속한 아빠, 여자의 일, 마감시한 쪼개지는 시간, 고립감, 명령 불복 중, 침대 속 이방인, 남자의 일, 나의 시간. 제3장, 소박한 선물, 미친 짓, 진짜 미친 짓, 놀이하는 인간, 어린 철학자들, 사랑의 힘. 4장,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육전쟁, 어린이의 짧은 역사, 아이의 미래, 경쟁력, 호랑이 엄마들, 싱글맘의 시간, 새로운 아빠의 신비, 고립된 아이들, 아이의 행복, 도둑맞은 저녁 식사. 5장, 사춘기 아이들, 엇갈리는 가족, 배은망덕한 아이들, 배우자가 미워질 때, 청소년의 뇌, 가족의 역설, 아이의 사생활, 익숙한 공포, 후회의 순간들, 행복한 아이로 키운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 행복이란 무엇인가? 기쁨과 행복,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기억하는 자, 우리는 그렇게 성장한다. 네, 그리고 감사의 말, 옮기니의 말, 그리고 주, 찾아보기, 이렇게 무려 473페이지에 달하는 정말 굉장히 두툼한 책이에요. 굉장하죠. 근데 이 내용들이 정말 주옥 같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버릴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뭐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차례대로 그냥 쭉 읽어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있는 그 주제부터 찾아서 순서와 상관없이 펼쳐 읽어도 충분히 몰입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책입니다. 뭐 이렇게 읽든 저렇게 읽든 결국은 다 읽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부모 역할을 수행할 모든 사람들의 지도 책임만큼 꼭 소장을 해야 할 책이고요. 사실 뭐 한 번 읽어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또 읽고 또 읽고 찾아서 또 읽고 이렇게 되는데요.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이지 이 책 강력 추천합니다. 소소한 동네북.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로 산다는 것, 이 책 중에서 두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짤막하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3장 소박한 선물 중에서 어린 철학자들, 이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시의 생후 8달 아기가 잠들고 다른 두 아이도 옆방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나는 제시에게 육아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고 물었다. 그녀가 댄스 파티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다. 아닌 게 아니라 그걸 언급하기는 했다. 그러나 하지만 훨씬 더 좋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사물들을 알아나가는 방법을 깨우치는 걸 지켜보는 게 정말 좋아요. 아이들은 아마도 탐험가들이 느끼는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아이들은 늘 변한다 라는 표현은 어쩐지 상투적인 것 같다. 앨리슨 고프닉의 우리 아이의 머릿속이 재미있는 것은 저자가 이런 변화들을 신경과학적으로 묘사하고 때로는 그런 변화들을 계량화해서 접근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영유아들의 정신과 관련된 정말 놀라운 사실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양과 빈도 사이에 어떤 단순한 함수로 나타내는데 뇌는 너무도 유연성이 높아서 아이들의 지식 수용 능력이 몇 달 사이에도 엄청나게 확장해서 학습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들이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완전히 바뀔 수 있고 또 2012년에 가면 그게 다시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지식이 한때 우리가 배워야 했던 바로 그 지식임을 일깨워준다. 아이들은 옷을 입은 채로 욕조에 들어가고 먹다 남은 바나나를 냉장고에 집어넣으며 장난감을 장난감 제조회사들이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사용한다. 각각의 물감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아예 여러 개를 합치고 섞어서 사용한다. 스티커를 나란히 붙이지 않고 폭에서 계속 붙인다. 도미노를 블록으로 사용하고 자동차를 하늘을 나는 비행체로 사용하고 발레 치마를 신부의 면사포로 사용한다. 그래 아이들아, 실컷 해라.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아이들에게 다른 방식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전체 우주는 온갖 종류의 실험을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특성이 현실에서는 문제가 된다. 강좌에 참석한 어떤 엄마는 자기 딸이 이렇게 묻더라고 했다. 엄마, 나는 예전부터 계속 여자였어? 남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성이 고정된 것인지 아니면 바뀔 수 있는 것인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었다고 했다. 어떤 아빠는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이 그날 오후에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를 돌아보더니 이러더라고 했다. 우리가 다람쥐일 때는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겠죠, 아빠? 이 아이는 전체 동물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바뀌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몰입의 즐거움의 저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자기 아이가 어릴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아들 가운데 한 명을 바닷가로 데려갔을 때라고 했다. 아이가 바다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물에서 걸어 나오는 걸 보고 겁에 질려서 이러더군요. 아빠, 인어들이 나와요! 라고요. 그건 정말이지. 칙센트미하이는 그 문장을 완결된 문장으로 끝내지 못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가 찾던 어휘는 논리적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왜 그런지 알겠다. 내가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외계인으로 보였겠지 라고요. 물론이다. 수영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종족이다. 바다를 집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또 다른 종족. 어린 철학가들이 던지는 존재론적 질문들. 사람들은 대부분 철학을 사치라고 여긴다. 그러나 철학은 어린아이들이 평소에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고 이 아이들이 철학을 할 때는 우리를 먼 과거로 데리고 간다.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롭던 먼 과거. 우리가 여전히 황당무계한 질문들을 쏟아내던 그 시절로 데리고 간다. 아동기의 철학의 저자 게러스 메슈슈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질문을 하는 것은 어린아이, 특히 3살에서 7살 사이 아이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특성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서는 본능이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면 아이들은 오로지 유용할 것 같은 질문만 하는 방법을 배운다. 에머스테이는 매사추세츠 대학교에서 30년 이상 철학을 가르치는 노교수 메슈시의 이 발언은 에드먼드 버크가 범위를 좁힘으로써 정신은 더욱 예리해진다 라는 말로 표현했던 학습 법칙을 상기시킨다. 르네 데카르트는 철학을 제대로 잘 하려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메슈스는 바로 이게 어른들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린아이로서는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으므로 쉬운 일이다 라고 말한다. 어린아이는 배운 게 없으므로 따로 지울 것도 없기 때문이다. 메슈스는 완벽한 사례 한 가지를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고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한다. 그런데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지만 나는 안다. 그러나 만일 누가 나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설명해 달라고 한다면 나는 당황스럽다.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부모들은 흔히 아이가 시간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한다. 그러나 이 부모들은 아이들 덕분에 많은 기쁨을 얻는다.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놓고 오가는 대화 속에는 못마땅함이나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만 지적인 즐거움도 깃들어 있다. 예컨대 강좌에 참여했던 한 아빠는 이런 말을 했다.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레이 형과 나는 바짝 붙어서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빠, 물이 뭐예요? 2살 반인 그레이 형은 분명 물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아이에게서 어떤 열정이 느껴졌다. 물이 뭐냐고? 그래,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 주마. 아빠는 두 손으로 손뼉을 짝 하고 쳤다. 그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 이 아빠는 나에게 그레이엄이 했던 다음 질문을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훨씬 더 황당한 질문이었다. 아빠에게 물을 깨뜨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산소와 수소를 합치면 물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녀석은 물을 다시 쪼갤 수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그 주에 이것과 비슷한 질문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 왜 사람들은 심술구져요? 이것이 가장 많은 질문이었고, 하늘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나요? 이 질문도 많이 들었다. 매슈스의 책에는 이런 사례들을 풍성하게 소개한다. 그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흔히 하는 어떤 고전적인 질문 하나를 놓고 했던 강의를 소개한다. 이 고전적인 질문은 아빠, 모든 게 다 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해요? 그러자 어떤 엄마가 이 질문의 현대적인 버전이 될 수 있는 엄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비디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3살배기 딸이 하더라고 응답한다. 매슈스의 책에는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보다 더 두드러진 질문들을 담고 있는데 아이들은 윤리학의 영역으로까지 파고들어 질문을 한다. 매슈스가 소개하는 어떤 아이는 죽어가는 할아버지를 본 뒤에 엄마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면 총으로 쏘아서 죽이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엄마는 깜짝 놀라서 안 된다고 대답했다. 경찰이 출동하고 일이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 이 엄마의 대답은 좀 이상하다. 그러나 이런 난감한 질문을 받은 부모라면 누구든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대답하고 싶고 이런 대화 자체를 짧게 끝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자 당시 4살이던 그 아이는 그럼 독약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런 황당한 질문들에 대해서 매슈스는 다음과 같이 쓴다. 매우 중요한 측면인데 철학은 어린 시절에 품었던 진짜 난감한 질문들을 어른이 되어 다루는 시도인 셈이다. 많은 어른들은 철학적인 여러 문제들을 놓고 깊이 생각하는 걸 기회가 닿는 대로 즐긴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으며 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 수십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서 유아기에 접어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부모들은 적어도 몇 년 동안에는 왜 자기 주변의 세상이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부모도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을 터이므로 두 번째로 그런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셈이다. 매슈스는 이어서 철학을 이야기했던 버트란트 러셀의 말을 이용한다. 설령 철학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수많은 질문들에 모두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세상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적인 삶의 표면 아래 숨어있는 온갖 낯선 것들과 경이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는 탁월한 솜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매슈스의 의견에 따르자면 진정하게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은 질문 그 자체이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네, 어린 철학자들이라는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놀라운 순간들이 많아요. 시간에 대한 질문, 삶에 대한 질문, 때로는 죽음에 대한 질문들도 과감하게 던지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하고요.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난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이 아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은 질문을 던질 때도 있어요. 제 아이가 이 문장을 구사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경험한 일인데요. 한 20개월 정도였을 때 마주보고 이렇게 밥을 먹이다가 갑자기 한참 동안 제 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계속 관찰하듯이. 그러더니 엄마, 엄마, 엄마 눈에 내가 들어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눈동자를 한참 들여다본 이유가 그 안에 누군가가 비치는데 그 모습이 자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맞아. 하민이 눈에는 엄마가 또 들어있어 라고 말해줬더니 그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 눈엔 엄마가 들어있고 그리고 또 엄마 눈에 내가 들어있고 우리가 마주 볼 때뿐만이 아니라 늘 그렇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머니를 바라보고도 또 할아버지를 바라보고도 아빠를 바라보면서도 내 눈 좀 봐봐. 엄마가 이 안에 들어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적인 느낌이었어요. 내가 과연 받을 자격이 있나 싶을 만큼 큰 사랑을 표현해 주기도 하고 정말 엄마라는 존재가 절대적이잖아요. 아이에게는. 아이는 기적입니다. 기적. 네. 사실 제 아이의 태명이 바로 기적이었어요. 제 삶의 기적, 또 내 인생의 기적이라는 의미로 기적이라는 태명을 지었었죠. 부모로 산다는 것, 두 번째 읽어드릴 부분은요. 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부분입니다. 제6장 행복이란 무엇인가 중에서 부모로 산다는 것의 의미, 이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로 산다는 것의 의미. 미네소타의 샤론의 이야기. 샤론은 혼자서 손자 캠을 키우고 있는 할머니다. 그녀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슬픔을 맛본 엄마다.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되는 자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캠의 어머니인 미셸은 그래도 성인이 되어 자기 자식을 낳을 때까지는 살았다. 그러나 자기 배로 처음 낳은 아들인 마이크는 1985년에 16살의 나이로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다. 샤론은 그 비극을 지켜보아야 했다. 샤론과 그녀의 가족은 당시 투손에 살았다. 미셸은 화를 무척 많이 냈고 지능지수가 겨우 75인 그녀의 상황이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지능지수가 185였던 마이크 역시 화를 무척 많이 냈었는데 이런 상황은 미셸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마이크의 총명함과 분노, 그리고 외로움은 일찌감치 활활 타올랐다. 4살 때 그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며 온갖 긴 단어들의 철자를 암기했다. 콘스탄티노플이나 국교 폐지 조례 반대론과 같은 어려운 단어들이 그런 것들이었다. 그 아이는 늘 기묘한 농담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농담을 말이에요. 샤론이 하는 말이다.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짧은 기간 동안이긴 했지만 무척 사교적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다가 다시 자기 내면으로 움츠러들었죠. 마치 세상을 구하는 일이 자기에게 지워진 의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실제로 세상을 구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예를 들면 노숙자를 구타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으려고 공원에 앉아서 기다리는 일 따위가 그랬다. 이때가 6학년 때였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아이들이 모인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자기와 비슷한 아이들을 만났다. 던전 앤드 드래곤 게임을 하고 여러 개의 외국어를 구사하며 시를 쓰는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들과 어울려도 마이크의 우울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 증상은 마이크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 점점 더 심해졌다. 마이크는 샤론에게 자기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말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에 얼마나 자주 휩싸이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고 말았다. 그날은 화요일이었는데 마이크가 내 방으로 들어오더니 자꾸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샤론은 마이크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캠이 낮잠을 자는 동안에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고 의사는 아이가 굳이 병원에 입원할 것까지는 없고 자기 혼자서 일어설 필요가 있으니 나더러 아이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그러면서 의사는 당장 그날부터 약을 복용하는 것도 마이크 본인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그 의사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죠. 그리고 그 아이는 결국 그 길을 선택하고 말았죠. 샤론은 다음날 아침에 죽어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아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샤론에게 물었다. 그녀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한동안 생각하더니 마이크와 함께했던 내 삶을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샤론은 어디에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찾는 듯 하더니 마침내 어쩌면 가장 논리적일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사실 나는 아들이 아니라 딸을 원했어요.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모를 거예요. 내가 낳은 아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사실에 적응하는데 2주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이는 아름다웠죠. 금발의 파란 눈, 완벽한 아이였습니다. 크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 아이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샤론은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 아이는 정말 내 인생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다. 그리고 분노도 뒤를 따랐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언제나 보다 큰 인생의 작은 한 조각일 뿐이었어요. 그 아이는 재미있었고 나에게 커다란 기쁨이자 도움이었죠. 그 아이는 12살 때도 쇼핑몰에 갈 때는 여전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란히 함께 걸어 다녔죠. 정말 대단한 아이였고 나는 그 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를 도와 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는 희망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요약해서 말해야 할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 너무 직설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질문이 너무 순진한 것이거나 너무 잔인한 것일 수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묻고 싶었던 내용은 과연 샤론이 자기가 아들에게 기울였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절망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내 질문이 그런 내용을 제대로 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샤론은 내 질문에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이를 가지려고 했죠. 그리고 아이를 가졌어요. 그 아이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온전하고 완벽한 존재였죠.
나는 그 애를 키웠어요. 우리는 서로 소통했죠. 나는 그 아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요. 지금도 살아있다면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샤론은 다시 여기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녀의 대답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간단했다. 마이크를 키우는 것은 그냥 마이크를 키우는 것이었죠. 나는 여전히 그 아이의 엄마이고요. 그 아이가 16살 나이로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아이에게서 바랐던 것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미셸은 33살에 죽었지만 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어요. 그 아이들은 여전히 내 아이들이죠. 이미 가고 없는 두 사람은 그녀 역사의 한 부분이다. 그들은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이며 그녀가 먹이고 입힌 사람들이며 그녀가 때로 실수해서 잘 돌보지 못하기도 한 사람들이며 그녀가 때로 구조해주기도 한 사람들이며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감정과 그 어떤 것보다 최악의 감정을 느끼게 해준 사람들이다. 그 아이들은 나에게 부모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모든 걸 알고 느끼게 해주었죠. 그것은 행복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픔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부모 노릇을 다 한다는 것, 부모로 산다는 것이 있을 뿐이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느낌이랍니다. 네. 부모로 산다는 것.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마냥 행복하게 또 어떨 때는 슬프게 샤론의 이야기처럼 가장 최선의 것과 최악의 것을 함께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아이들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가 5개월이 되었을 때 앉아서 그러고 놀고 있을 때가 제일 예뻐요. 그때가 제일 예쁠 때예요. 하는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또 아이가 12개월쯤 되었을 때는 많이 웃고 정말 예쁠 때네요. 네, 이런 소리도 또 주변에서 참 많이 들었죠. 그리고 점점 클수록 미운 4살이니 뭐니 하는 소리도 참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해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이야기. 물론 사춘기 전까지 라는 단서를 달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 성인으로 클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까지 언제까지 제 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 이 말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인생의 기록을 아이와 함께 채워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 노력의 방향을 제대로 인도해줄 지도책이 있다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어요? 부모로 산다는 것, all joy and no fun. 잃어버리는 많은 것들,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소소한 동네북이었습니다.